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아까 전에 팩트가 검증된 무서운 이야기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 이야기도 당사자가 진짜로 있었던 일이라고 좀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서 투고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때는 2005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일하던 현장이 황둔저수지의 농업수로 만드는 곳이었는데요. 당시에 저는 거기에 있지 않았지만 사건 다음 날, 그날의 이야기로 아침부터 굉장히 말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전날인 어제 8살짜리 어린아이가 저수지 안쪽에 깨진 얼음 사이에서 막 소리치고 있는 모습을 반장님께서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는 왠지 모르게 울지도 않고 손으로 얼음의 끝을 꽉 잡은 채로 막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반장님도 그 아이를 발견하고 급한 마음에 어딘가에서 이제 밧줄을 구해왔는데 가까이 갈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빠져있는 그 얼음 근처까지 가면 같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가까이 안 가는 게 좋다고도 하고요. 추가로 얼음이 깨지고 또 사람이 빠지면 그 빠진 사람은 혼자 힘으로는 절대 못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구하려면 멀리서 구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하여 구해온 밧줄을 멀리서 던져주고 막 이리저리 소리도 지르고 119며 현장 소장이며 막 그렇게 급히 전화를 했었대요. 그렇게 급하게 이쪽 저쪽에서 막 사람들이 달려왔는데 이미 그때는 반장님이 아이를 건져낸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물에 한참 동안 빠져있던 아이라서 온통 옷이 물에 젖어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차가운 옷을 벗겨내려고 했는데도 벗기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여전히 울지 않았었다고 하고요. 많이 놀랬나 봅니다. 그렇게 옷을 벗기고 수건으로 몸을 닦아준 뒤에 인근에 있는 어느 집에서 담요를 구해와서 덮어줬대요. 체온 유지하라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울지도 표정의 변화도 없던 그 아이가 이제서야 정신이 들었는지 막 힘차게 울더래요. 그러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반장님한테 감사합니다 하는 말과 함께 울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런데요, 아빠도 빠졌어요. 근데 아이의 아빠는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고요. 뒤늦게 나타난 119 대원에 의해서 그 시체가 건져졌대요. 근데 사람이 죽었다는데 제가 꼬치꼬치 막 이것저것 캐물을 수가 없어서 제가 들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점심시간에 식당 바로 맞은편에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들은 바로는 이 황둔저수지가 9년마다 한 번씩 사람이 죽는데요. 그리고 어제가 정확히 만 9년째 되는 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나이 드신 어른들이라서 그런지 그 동네에 대한 귀신 이야기 같은 게 되게 많더라고요. 실제로 9년 전에는 그 황둔저수지에서 처녀가 죽었는데 귀신 본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구판을 벌렸대요. 하지만 그 구판을 벌렸음에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큰 판을 벌리려 했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날 정말로 운이 좋았던 건 바로 그 아이였어요. 그 아이는 그 당시에 털장갑을 끼고 있었는데 이 털장갑이 그 얼음에 이렇게 딱딱 달라붙으면서 이 아이가 빠지지 않고 그 얼음을 붙잡고 있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 아이가 가죽 장갑이나 맨손 차림이었다면 그 아이도 어찌 됐을지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침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당시에 그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데리고 썰매 타러 온 것 같던데 여러분들도 겨울에 얼음판, 빙판 갈 때는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전날에
학다리 밑에 가서 얼음 구경했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이 싹 사라졌었습니다. 코비애TV 구독자 김아담님의 제보 사연입니다. 지금부터 1인칭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안방은요, 약간 경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사가 있는 쪽에는 낮은 화장대가 있었는데요. 매일매일 혼자 스르륵 하고 서랍이 내려와 열려 있었습니다. 경사가 적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화장대 앞에 앉아서 언니, 엄마, 저 이렇게 셋이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랍이 이렇게 내려와서 열려 있었고 저는 이거 또 이러네 하면서 서랍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서랍은 곧바로 또 스르륵 다시 내려왔고 저는 그거를 또 넣고 빠지고 요걸 반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10번 이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가족 간의 대화의 흐름도 끊기고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짜증나. 서랍을 세게 한번 팍 하고 닫았습니다. 근데 또 스르륵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서랍장이. 그 순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서랍을 강하게 닫으려고 딱 힘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서랍이 제가 밀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올라가서 쾅 하고 닫히는 거예요. 진짜 제가 닫는 것보다 훨씬 더 세게 닫혔거든요. 그 화장대 앞에 모여있던 엄마, 언니, 저 모두 소리 지르면서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근데 어쩐 일인지 그날 그 사건 이후로 그 서랍장이 다시는 스스로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경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뭐였을까요? 지금까지 서랍이 열렸다는 건 당연히 이제 경사가 적기 때문에 열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계속 서랍을 열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건 중학교 3학년 때 겪은 일이에요. 저는 저희 동네 토박이여가지고 동네에 있는 모든 길을 거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남들 보면 좀 무서워 보이는 골목도 저는 토박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섭다고 느끼지 않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던 날이었는데 저는 혼자 학교에서 빠져나와서 집으로 귀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제가 걷고 있던 방향 기준으로 왼쪽은 4차선 도로가 있었고 오른쪽은 주택가였습니다. 그렇게 항상 지나오던 길을 걷던 와중에 오른쪽 주택가를 제가 무심히 쳐다봤어요. 근데 그 주택가 앞에는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차를 많이 세워놓거든요. 주차를 많이 해놓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어느 하얀색 트럭이 한 대 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트럭 앞에서 하얀색 우비를 쓴 아저씨가 세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닦고 있는 거예요, 차를. 되게 격렬하고 열심히 닦는 걸로 보였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다시 그냥 시선을 앞으로 돌리고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 이상하다. 비가 오는데 왜 우비를 쓰고 차를 닦고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그 아저씨를 확인하려고 고개를 그쪽으로 딱 돌렸거든요. 근데 그 짧은 찰나의 순간 그 우비 쓴 아저씨가 갑자기 저를 향해서 막 전력 질주하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그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입 밖으로 소리도 못 내고 이거 잡히면 죽는다 하는 생각에 우산도 집어던지고 막 전력 질주하면서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달렸는지 모르겠는데 갔나? 나 잡히는 건가? 싶어가지고 살짝 뒤를 돌아봤거든요. 근데 뒤에 아무도 따라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지? 뭐지? 사람인가? 귀신인가? 그런데 그날 이후 얼마 뒤였습니다. 동네에 뺑소니 차량 수배전단 같은 게 붙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묘사되어 있는 가해 차량이 하얀색 트럭이었습니다. 제가 차량 번호 같은 거를 기억하고 있거나 한 건 아니었지만 아마 그게 맞다면 비 오던 그날
차량의 뺑소니 흔적을 감추기 위해서 뭔가를 닦아내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 한들 저를 따라서 뛰어온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전 아직도 그게 사람을 본 건지 귀신을 본 건지 헷갈립니다. 그 뛰어오는 모습이 너무나도 기괴했고 없어진 타이밍도 너무 기괴했거든요. 그런 말이 있죠. 늦게 배운 도둑이 밤새는 줄 모른다고요. 제가 늦음하게 낚시 좋아하시던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낚시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낮이고 밤이고 물가에 쪼그리고 앉아서 붕어 잡겠다고 발광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때는 1999년 여름이었고요. 장소는 충남 홍성에 있는 홍양저수지였습니다. 빼뽀지로도 알려져 있죠.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오는 밤이었는데 낚시터에 같이 갔던 동료가 집에 아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새벽에 다시 오겠다면서 급하게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관계로 30만 평이 넘는 그 큰 저수지에 저 혼자서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 여름 고수온에는 비가 오면 수온이 내려가서 낚시가 잘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날도 낚시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는데 씨알은 작지만 떡밥 낚시로 거의 30여 마리를 잡았는데 슬슬 졸음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비가 오는 관계로 텐트 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졸음과 싸우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그때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젊은 사람 2사람이 내리더니 제가 건너편에서 빼뽀어죽집을 하는 사람인데 친구가 낚시를 하러 왔는데 비 때문에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이쪽에서 후레쉬 불빛이 보여서 건너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저씨, 고기 좀 나오나요? 조항을 물어보면서 제 살림망을 들어보더니 우와 하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낚싯대를 펴느라 분주해집니다. 근데 붕어는 아무나 잡나요? 저는 초저녁부터 밑밥을 계속해서 넣어놓았으니 계속 붕어가 나오는 자리였고 그 친구들은 이제 자리를 잡은 생자리에서 붕어가 나올 리가 없죠. 그러나 제 자리에서는 계속해서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와, 아저씨 잘 잡으시네요. 그러게요. 미끼에 꿀 바른 것도 아닌데. 그 친구들은 얼마간 낚시를 더 해보다가 입질이 전혀 없자 아, 고기도 안 잡히는데 그냥 술이나 마시자 하면서 그 이슬비 속에 장작불을 피우고 어죽집 사장답게 솥이랑 냄비 등을 동원해서 찌개도 끓이고 삼겹살을 굽더니 소주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아저씨, 소주 한잔 하실래요? 기다렸다 이놈들아. 갑자기 술친구가 돼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들어보니까 서울농약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IMF 구조조정으로 잘리고 고향에 내려와서 어죽집을 한다고 하네요. 뭐 그런 넋두리도 들어주고 나중에 내가 잡은 붕어 다 주겠다고 하니까 아침에 어죽 끓여온다고 희희낙낙 즐거워 죽겠답니다. 그렇게 주고받는 술잔 속에 밤은 깊어가고 이슬비는 부슬부슬 하염없이 내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취기가 오르자 슬슬 졸음이 또 밀려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가 잠잘 자리를 찾는데 뒤편에 폐가가 있어가지고 올라가 보니까 문이 다 떨어져 있어서 비가 들이치고 있었어요. 근데 안방 아랫목은 비에 젖지도 않고 바짝 말라 있어가지고 텐트 치기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폐가 있는 아랫목에다가 텐트 치고 잠을 청하는데 평평해가지고 잠자리 편하지? 수면제로 적당히 소주 마셨지? 정말 청와대가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얼핏 잠이 드는 것 같은데 이 비몽사몽간에 눈을 떠보니까 웬 산발한 여자가 문지방에서 도끼 눈을 뜨고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주머니는 누구시오? 당신 누구 허락받고 남의 집에 들어오자고 있지? 이러더니
갑자기 제 목을 조르려고 덮쳐오는데 제가 막 피하려고 발버둥을 쳐봐도 사지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소리쳤어요. 사람 살려! 그러자 아저씨 왜 그러세요? 하면서 그때까지 술을 마시면서 낚시하고 있던 그 젊은 친구 둘이 깜짝 놀래가지고 멀리서 뛰어 올라왔습니다. 저는 악몽을 꾼 것 같다면서 조금 전에 그 꿈과 가위 눌림 이야기를 그 총각들한테 해줬습니다. 그러자 그 어죽집 젊은이가 그럽디다. 아저씨, 이 집 아저씨 고기 잡다 물에 빠져 죽었고요. 아주머니 대들보에 목매달아 죽어서 폐가가 됐습니다. 왜 여기에 텐트를 피셨어요? 하면서 왜 여기에 텐트를 피셨냐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알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꿈에서 본 그 아줌마는 이 집 사는 귀신이라는 이야기인데 잠이 싹 달아났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지금은 귀신이 나타났던 그 폐가는 헐어서 없어졌고 그 빼뽀 어죽집은 간판이 빼뽀 나루토로 이름이 바뀌어 있더군요. 이 이야기 제가 직접 겪은 실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구미에 살고 있습니다. 구미에서 김천 방면으로 한 10분 정도 가다 보면 오봉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는 낚시나 수상 스포츠로 유명한 오봉저수지가 있습니다. 2년 전 여름이었어요. 너무 더워서 바람이나 쐴까 하는 마음으로 여자친구와 함께 오봉저수지로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그 저수지는 크기가 엄청 크고 저수지 중간에 큰 다리가 놓여 있어서 데이트 장소로는 아주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여자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새 시간은 흘러 새벽 2시. 저희는 어느새 무탐에 젖어서 한적한 곳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다리를 건너가다 보니까 문득 인적도 없고 한적한 곳이 보여서 그곳으로 향했는데 그러던 도중 저희는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동차 바로 앞 한 10m도 안 되는 거리에 단발머리인 하얀 여자가 소복을 입고서는 저희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급히 돌려 저수지에서 빠져나왔고 무서워하는 여자친구를 달래면서 집으로 데려다 주고 왔습니다.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고 나서 저는 안심이 돼서 긴장이 풀려서였을까요? 문득 집으로 향하다가 아까 본 게 궁금해서 다시 한번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저수지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래, 역시 잘못 본 거였지 뭐. 아무것도 없었고요. 과연 그건 뭐였을까 하면서 담배 한 개를 다 펴갈 때쯤이었는데 그때 문득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져서. 그러자 아까 그 여자가 큰 나무 위에 쪼그려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후의 기억은 아무것도 나질 않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절이란 걸 해봤어요. 그렇게 깨어나 보니까 날은 밝아오는지 희미하게 어둠이 가시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귀신이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체험한 베트남 푸꾸옥 섬의 귀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때는 2002년의 4월이었습니다. 이 4월달은 제게 아주 특별한 달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결혼을 했던 달이니까요. 처음으로 결혼을 했다고 하니까 오해하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제 와이프가 베트남 사람이고요. 국제 결혼으로 베트남에서 한 번, 한국에서 한 번 이렇게 결혼식을 2번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저희는 신혼여행으로 푸꾸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신혼여행에는 저와 아내를 포함해서 모두 8명이 가게 되었어요. 저하고 아내, 그리고 처제, 동서, 그리고 조카, 그리고 뱃속에 들어있는 조카, 그리고 나머지 2명의 베트남 친구들, 이렇게 8명이 가게 됐는데요. 그날은 호치민 공항에 새벽같이 나와서 푸꾸옥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약한 항공편 수속이 마감됐더라고요. 아직 45분이나 남았는데. 그래서 왜냐고 따졌더니 베트남 국내선은 출발 2시간 전에 수속을 완료해야 된다. 공항 직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45분이나 남았는데 수속 좀 해달라.
이렇게 막 요청을 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다음 편을 이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다음 편에는 좌석이 있냐 하고 물어보니까 장담 못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하기 전부터 막 슬슬 짜증이 나는 걸 막 가까스로 참고 있었거든요. 한 30분쯤 지났을까? 푸꾸옥 쪽에 기상 상황이 안 좋아서 비행기가 연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 탑승 못한 사람 있으면 막 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봐라, 내가 안 타니까 비행기 못 뜨잖아 이 자식들아, 이러면서 룰루랄라 저희 일행들은 푸꾸옥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비행기는 소형 기종으로 한 60석 정도 되는 경비행기 같은 거였어요. 그렇게 아담한 사이즈의 비행기를 처음 타본지라 사뭇 긴장도 되고 흔들릴 때마다 가슴이 막 콩콩 뛰기도 했는데, 약 한 45분 정도 후에 푸꾸옥섬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공항에 내려보니까 공항 밖은 여행객을 유치하려는 호텔이나 여관에서 나온 호객꾼들로 막 붐볐고, 우리 일행은 따로 숙소를 예약하지 않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 공항 앞에 있는 사이공 푸꾸옥 리조트 버스를 탔습니다. 참고로 그 사이공 푸꾸옥 리조트는 당시 푸꾸옥에 있는 호텔 중에서 제일 좋은 호텔이었어요. 지금과는 조금 다르지만요. 아무튼 리조트에 도착을 해서 방갈로 3개를 잡고 호텔 밖에 나오니까 이번에는 세옴, 그러니까 오토바이 기사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가격을 알아보니까 상당히 저렴해서 오토바이 3대하고 기사 1명을 관광 가이드로 그렇게 렌트했습니다. 그렇게 관광 가이드의 안내하에 저희는 허름한 해산물 식당에서 첫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해산물하고 맥주를 먹으면서 그 식당에서의 여정이 저물어 가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이 뭔가 눈에 익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마주치자 옆 테이블의 남자가 먼저 우리 테이블로 다가오더니, 혹시 오늘 아침 비행기로 오신 분들 아니에요? 이렇게 묻고 나서 보니까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들 아침에 같은 비행기 타고 온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이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이라고 같이 합석을 하고 이렇게 술잔을 나누게 되었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해외 동포로 보트피플로 미국에 건너가서 1년에 한 번씩 자기 고향인 푸꾸옥을 이렇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숙소가 어디냐고 물어보길래, 우리 사이공 푸꾸옥 리조트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얼굴이 약간 사색이 되면서 왜 많은 숙소 놔두고 하필 거기로 잡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하고 묻자 그분 그 호텔이 지어지기 이전에 그 리조트 터가 그 푸꾸옥섬 마을의 공동묘지였대요. 사이공 투어리스트에서 그 호텔 짓기로 하고 묘지 이장에 관한 공고문을 냈었는데, 그때 주인을 알 수 없는 묘가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 시공일자가 다가오니까 그 임자 없는 묘들을 그냥 막 다 파헤쳤대요. 그래서 굴삭기로 땅을 파면 해골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 해골들을 어찌어찌 다 처리를 했는데, 제가 뭐 어떻게 처리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고, 아무튼 그 호텔을 다 짓고 난 이후로 호텔 근처에서 귀신 봤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끊임없이 들려왔대요. 그래서 우리 일행들은 에이, 귀신이 어딨어요. 또 어떤 일행은 정말 귀신이 있어요? 어머어머머 막 그러다가, 그때 같이 갔던 다른 베트남 친구가 그 오토바이 기사, 그 가이드한테 아니 그럼 왜 그거 진작 말 안 했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기사가 말하기를, 이거 소문 퍼지면 관광객 끊어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두워지면 이 호텔 앞으로 절대 지나가지 않아요 이러면서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저는 뭐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반신반의할 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술이 반쯤 올라서 이렇게 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우리 일행은 다들 즐겁게 마실 만큼 술을 마신 후에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때가 밤 9시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친구가 수영을 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근데 참고로 그 수영장터가 해골이 가장 많이 나온 곳이래요. 아무튼 다들 수영복 차림으로 갈아입고
요란스럽게 물장구 치고 놀고 있었죠. 근데 한 잔 마신 후에 수영이라서 그런지 금방 피로가 찾아와서 다들 금방 수영을 접고 한 방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맥주를 즐기면서 카드놀이를 하는데 한 새벽 1시쯤 되었을까? 제가 가장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그렇게 혼자 방으로 와서 잠을 청했는데 한참 제가 잠이 들어있는데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깬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가 넘었더라고요. 제가 잠결에 전화를 받으니까 처제가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로 형부, 창밖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가 나요. 이러면서 자기 방에 와보라는 겁니다. 고온이 자고 있다가 일어난지라 좀 피곤하고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아이 동서 있잖아 왜 나를 불러. 그랬더니 남편이 술에 취해서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난대요. 그러면서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무서워 죽겠다고 잠깐만 방에 와봐요 형부 막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에이 지금 장난치려고 그러지? 다 안다 알아. 그만하고 처제 어서 자. 지금 몇 시인데 아직 안 자고 그래. 장난 아니에요 형부. 어서 이 방에 와보라니깐요. 알았다 알았어. 장난치려고 하는 거 다 아니까 그만하고 자. 처제 끊어. 제가 장난친다고 생각한 건 아내가 아직 방으로 안 돌아오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게다가 오늘 들은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괜히 무서운 장난 치려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다시 침대에서 눈을 붙였는데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처제 말이 정말인가? 하고 창문을 한번 쳐다봤어요. 처제 방하고 제 방은 바로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좀 으스스한 기분에 에이 에라 모르겠다 그냥 자자 하고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나서 눈을 떴는데 아침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워서 조식 먹으러 가자고 막 재촉을 했죠. 그리고 조식 뷔페 식당에 가니까 거기에 처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처제 멀쩡하네? 어제 장난치는 거 다 알았어. 그러자 처제가 그래요. 장난요? 어젯밤에 진짜 무슨 일 있었는 거 모르죠? 무슨 일? 지금부터는 처제가 겪었던 귀신 소동 이야기입니다. 처제는 뱃속에 아기가 있어서 간단히 수영을 하고 나서 일찍 잠을 청했대요. 그리고 한 새벽 2시경인가? 그때 남편이 술에 취해가지고 이제 막 방에 들어왔고 술에 취했다 보니까 곧바로 쓰러져 잠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처제는 다시 잠을 청했는데 얼마나 잤을까?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게 되었대요. 잘못 들은 건가? 근데 잠시 후에 쿵 하는 소리가 베란다 유리에서 또 들린 거예요.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깬 처제는 남편을 막 이렇게 흔들어 깨우는데 이 사람이 귀신이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막 코를 골면서 전혀 일어나질 않더래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고 있는데 차마 잠이 안 오더래요. 그리고 이윽고 또다시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쿵 하고 나는데 그렇게 벌벌 떨고만 있었는데 다시 한번 남편을 깨워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반응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용기를 내서 수화기를 집어든 거예요. 그리고 아내하고 친구들이 놀고 있는 다른 방에 전화를 한 거예요. 지금 내 방에서 창밖에 이상한 소리가 나 하고 대답을 했더니 아내랑 다른 사람들이 놀고 있는 방에서도 아이 장난치지 마 이러고 끊어버리고 그리고 다음번에 이제 저한테 전화를 건 건데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 장난치지 마 이렇게 끊어버린 거예요. 그런 와중에 창밖에서 또다시 처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음을 터뜨리기 일보 직전이었고 다시 한번 수화기를 잡고 이번엔 0번을 눌렀어요. 데스크 리셉션에 전화를 한 거죠. 근데 신호는 가는데 전화를 받지 않더랍니다.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온몸에 식은땀이 주룩주룩 흐르던 중에 다시 한번 수화기를 잡고 전화를 걸었더니 이번에는 직원이 받더래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그 리셉션 직원한테 얘기를 하자 직원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하더래요. 다급해진 처제는 빨리 우리 방으로 와보라고 그렇게 화를 냈대요. 답답하니까. 그러자 직원은 못내 귀찮은 듯 알았다고 하곤
방으로 내려갈 테니까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하지만 금방 내려온다고 말했던 직원은 20분이 지난 후에서야 다른 일행과 함께 같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방으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직원도 도저히 무서워가지고 다른 자고 있는 직원을 깨워서 같이 오느라고 그래서 늦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후레쉬를 든 그 직원이 창문 가까이로 걸어가는데 그 직원 역시 너무 무서워가지고 살금살금 다가갔고 창문 커튼을 확 걷는 순간 있었대요. 뭔가가 베란다 바닥에서 꿈찔꿈찔 움직이더랍니다. 그렇게 후레쉬를 비춘 순간 그건 사람이었대요. 인근 동네 주민 중 한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리조트로 들어와서 방갈로 베란다에 올라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잠결에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베란다 유리창을 건드린 것이 그 소리의 원인이었고요. 순간 긴장하고 있던 직원과 처제는 막 허탈한 웃음만 나온 거죠. 그 일로 그 가짜 귀신은 곧바로 경찰에 인계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에 처제를 공포로 사로잡은 것은 바로 사람 귀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처제의 이 이야기를 조식 먹으면서 반찬 삼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 일행이 정말로 그날 밤에 귀신을 만나가지고 호텔에 옮긴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옆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은 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가량으로 보였는데 여자 3명 그리고 남자 1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처제가 가짜 귀신을 만나는 동안 실제 귀신을 만났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 사람들은 이 리조트에서 귀신 나온다는 얘기를 전혀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사람들은 방을 2개로 나눠서 한 방에 여자 3명 그리고 다른 한 방에 남자 1명이 이렇게 묵었다고 하는데요. 그 전날 밤이었습니다. 한 방에서 그 4명이 다 같이 모여서 놀다가 밤이 깊어지자 남자는 다른 방으로 갔고 여자들 3명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여자들은 침대에 누워서 이런저런 수다를 떨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한 여자아이가 물을 안 잠궜구나 싶어가지고 화장실에 가보니까 그 순간 물소리는 들리지 않고 수도도 멀쩡하더래요. 그래서 다시 침대로 돌아와서 수다를 떠는데 또 물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명은 이상하다 싶어서 혹시 이거 다른 방 소리인가? 하면서 화장실에 가봤는데 전혀 이상이 없었고 물 새는 곳도 없어가지고 아니 뭐야 왜 이래 하면서 침대로 돌아왔죠. 하지만 그때부터 슬슬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윽고 또다시 물소리가 나길래 이제 이 3명의 여자애들은 이제 공포심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전화로 옆방 남자아이를 불렀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은 그 남자아이가 방에 건너오자마자 곧장 화장실 문을 여는 순간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애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 아까부터 분명히 물소리가 들리는데 화장실 가보면 아무도 없더라? 이렇게 억울함의 상황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또 물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리고 이번엔 남자아이도 똑똑히 들었대요. 하여 이번엔 그 4명이서 동시에 화장실 문을 열었답니다. 그리고 문을 여는 순간 이 4명 기겁하고 침대로 와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이고 벌벌 떨 수밖에 없었대요. 문을 여는 순간 하얀 아오자이 같은 걸 입은 여자가 화장실 한가운데 떡하니 서 있더래요. 누구도 들어온 사람이 없었는데 이 4명은 공포에 휩싸여가지고 꼼짝없이 서로를 끌어안고 밤을 새웠답니다. 그렇게 밤이 가고 동이 트고 나서야 방에 있는 짐들을 모두 챙겨가지고 막 도망치다시피 그 조식 식당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만나서 일행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준 거죠. 그 사람들은 여기서 아침만 먹고 바로 다른 호텔로 옮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본 건 정말 귀신이었을까요? 이 사이공 푸콕 리조트 귀신 이야기는 그 동네 주민들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귀신을 봤다는 그 4명의 아이들은 그 귀신 이야기를 이런 방구 들은 적도 없는데 공교롭게 다 같이 본 거예요. 그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이야기는 제가 직접 보고 들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코비에TV 구독자 지희님의 제보 사연인데요. 우선 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연극영화과를 다니는 학생으로 학교에 오랫동안 몸을 담그고 있었고, 늦게나마 졸업 전 마지막 공연 준비를 하게 됩니다. 80명이 호흡을 맞춰서 준비하는 큰 뮤지컬 공연이어서 3개월간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열심히 공연 준비를 했었죠. 제가 했던 뮤지컬은 댄스 뮤지컬 장르로 늘 연습 시간이 끝나면 다들 녹초가 된 채로 집에 돌아가곤 했어요. 시간은 늘 새벽 1~2시쯤이었고요. 저는 통학을 하는 학생이었던지라 새벽 늦게 집에 돌아가도 다음날 또다시 학교를 가야 하는 무시무시한 스케줄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본론부터 들어가자면, 저는 단 한 번도 실제로 귀신의 존재를 눈으로 본 적은 없었어요. 우선 제 스스로가 겁이 많기도 하고 기가 센 건지 아니면 너무 둔해서 눈치를 못 채는 건지 유독 제 눈에는 귀신 같은 게 비춰지지가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늦게까지 연습을 끝마치고 당장에라도 쓰러질 것 같은 몸을 이끌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타는 버스는 딱 밤 11시 50분에 막차가 오는지라 그 버스를 놓치면 경기도에서 서울로 넘어가는 게 무척이나 곤란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 버스를 타야만 했죠. 그렇게 정류장에서 한 10분 남짓 기다리니까 저 멀리서 버스가 다가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문이 열리자마자 카드를 찍고 바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항상 버스를 탈 때면 차멀미 때문에 운전하는 기사님 바로 뒷자리에 맞은편, 그러니까 열리는 앞문 바로 앞에 앉곤 하거든요. 그 자리가 앞 공간이기 때문에 문도 트여 있고 멀미를 하지 않아도 돼서 저한텐 굉장히 적합한 좋은 공간이더라고요. 아무튼 얼른 집에 가서 눈을 붙여야지 하면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제가 창문에 기댔던 몸을 일으키게 됐어요. 새벽에 지나치는 정거장에는 사람이 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간혹 저처럼 늦은 시간까지 뭘 하다가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드물거든요. 그런데 한 2~3 정거장을 지나칠 동안 웬 여자 한 분이 서 계신 걸 봤어요. 그것도 같은 사람을요. 머리는 그 머리카락이 얼굴을 모두 가리고 있었고 옷은 하얀색인데 다 바래가지고 누렇게 변한 것 같았어요. 가로등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검정색 치마인지 바지인지 뭐 그런 걸 입고 계속 같은 자세로 정거장 오른편 기둥에 이렇게 기대서 서 있더라고요. 처음과 2번째 정거장을 지나칠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3번째 정거장 지나갈 때 있죠. 저는 그 순간 아, 저 사람 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요.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버스는 정거장 간의 거리가 꽤나 길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서 있는 거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헛걸 본 거겠지 하면서 제 스스로를 위안했지만 저는 다음 정거장에 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혹시 또 그 여자분이 서 있으면 어떡하지? 아닌가? 내가 피곤해서 잘못 본 걸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드는 와중에 버스 안에서는 다음 정거장에 곧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냥 눈을 감고 있을까? 어쩌지? 하고 있는 순간 4번째 정거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본능적으로 그 정거장에 시선이 갔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에는 그 여자분이 안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 역시 내가 헛것을 본 거겠지 하면서 정거장에서 시선을 떼고 정면을 바라보는 바로 그 순간 저 진짜 기절할 뻔했습니다.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 잠시 기절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버스 전면 앞유리에 손바닥과 얼굴을 바짝 붙인 채로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 분명히 봤거든요. 아까는 머리카락으로 가려서 보이지 않던 그 얼굴이 정확히 보였습니다. 그 눈은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표정은 웃는 것도 아니고 화난 것도 아니고
가만히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라리 꿈이었으면 싶었어요. 버스 안에서의 시간은 멈춰버린 것만 같았고 저는 귀신과 눈을 마주치면 안 된다는 그런 말들이 맴돌아가지고 굳어버린 몸을 겨우겨우 핸드폰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왠지 모르게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는 그 여자분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며 같이 연습했던 동료며 이곳저곳에 전화를 하면서 방금 전에 제가 봤던 그 여자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저를 달래려고 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네가 연습을 너무 무리하게 해서 헛것본 거라고 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봤거든요. 근데 너무 억울했어요. 다들 그렇게 칩을 하니까. 그렇게 눈물 콧물 다 쏟고 무선 이어폰도 뺀 채로 마음을 추스려 보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버스기사 아저씨가 저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버스에는 저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아가씨, 왜 울어요? 뭐 봤어요? 여자! 아저씨의 알 수 없는 말씀에 저도 모르게 네, 어떤 여자를 본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말을 이으려고 하자 이 시간에 이 근처 지날 때 가끔 그 여자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덩치 이만한 남학생도 그 여자 봤다 그러고 그리고 그 전엔 또 다른 아가씨가 봤다 그러고 하여간 이상하다니까. 여기만 지나가면 그래요. 여기만. 그 기사 아저씨의 말씀을 듣고 저는 환승 구간에 내려서 집에 갈 때까지 억지로 눈을 감고 갔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는 버스 타는 게 너무 무서워져가지고 연습 기간 동안 통학하는 동료들 중에 차 있는 동료들 있죠. 그 동료들한테 신세를 지면서 집에 돌아가곤 했습니다. 사람이요, 피곤하거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이 들면 가끔 헛것본다고 하잖아요. 저도 뭐 그런 말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당사자가 제가 되니까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였습니다. 사실 공연 준비하면서 귀신 보면 대박 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뭐 그걸 귀신을 극장에서 본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 여자분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지나가셨던 그 정류장 명을 알 수가 있을까요? 제가 안 그래도 그 네, 얘기하시고 그 다음 방송 하실 때 제가 버스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몇 번 탔는지 네, 다시 찾아봤거든요. 네, 제가 학교가 안산에 있어가지고 네. 사실 앞에 여러 정류장을 좀 지나고 난 후였어요. 딱 그 부분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 이야기 속 첫 번째는 목감동이라는 이름을 가진 정거장이었고요. 목감동,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목감 사거리, 뭐 논곡동, 원가학, 뭐 장절리 요렇게 이어지는 정류장이거든요. 요게 네네. 이제 안산에서 서울로 빠져나갈 때 그 광명 쪽으로 요렇게 가는 노선이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목감동부터 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장절리, 사들 뭐 여기까지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어가지고 기사분 기준으로 오른쪽 뒤편에 앉아있던 거잖아요. 맞아요. 네. 기사분께서 지인님이 막 울고 있다든지 아니면 전화통화를 한다든지 그런 걸 네. 보고서 이렇게 말을 거신 거예요? 네, 그러신 것 같았어요. 왜냐면 일단 네. 저 혼자밖에 없기도 했고 네. 제가 너무 앞에서 바로 옆에서 대놓고 너무 울면서 전화를 하면서 난리를 쳤기 때문에 네. 아마 그냥 그런 일이 없었어도 왜 저러나 싶으셨을 거예요, 진짜. 근데 이제 제가 얘기를 할 때 뭐 정류장 얘기하면서 뭐 여자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울었으니까 너무 정확하게 전달을 하면서 통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바로 알아들으시고 말 거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장소는 하나의 거짓도 없는 제가 직접 다 목격을 했던 장소와 거기에 대한 유래를 서사한 것입니다.
제가 귀신을 자주 목격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아마 제가 태어난 장소가 교회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저희 집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점을 보러 가면 점을 잘 안 봐줬습니다. 항상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 몸은 약한데 좀 신기가 보인다. 뭐 항상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아무튼 요 정도까지 하고 지금부터는 제가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모든 장소는 부산에 있는 장소입니다. 먼저 남천동 타워 아파트 8동 뒤에 놀이터가 있어요. 그 놀이터 내에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는데 거기서도 사람들이 귀신을 자주 목격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귀신 이야기에 대한 유래가 언론에 나왔던 한 강간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 이야기라고 들었는데 한 여대생이 놀이터에서 강도를 만나서 강간을 당하고 그 여자를 죽인 거예요. 강도는 그 여자를 자연사로 위장하기 위해서 그 시체를 나무에다 매달고 목매서 자살한 여자처럼 꾸몄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건 이후에 아무 생각 없이 거길 지나갈 때면 죽을 때 모습 그대로 나무에 목이 묶인 채 어떤 여자가 매달려 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산 우암동에 모 교회 앞에 있던 흉가 내에 우물이 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귀신 출몰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교회로 처음 이사를 가서 친구들과 그곳 흉가에 담을 넘어 들어가서 그 우물 따까리를 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부터 밤 10시만 되면 제가 엄마를 힘으로 막 끌고 가다시피 끌어가지고 자꾸 그 흉가 안에 있는 우물을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우물 앞에 가면 저는 맥없이 기절을 했다고 저희 어머니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귀신에 씌인 거죠. 그러자 우리 교회 당회장 목사님께서 무려 5일에 걸쳐서 금식 기도로 제 몸에 든 귀신을 쫓아주셨다고 다시는 거기에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유인즉 우암동에 있는 귀신의 절반이 그 우물에 다 모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래는 아주 옛날로 거슬러 가는데 그 우물의 소유주인 동네 부자 할아버지가 있었고 그 동네에는 홀로 사는 아름다운 과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 인물이 출중한 그 과부를 욕심냈던 할배는 구애를 하기 시작했고 그때마다 번번이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할배가 거기서 빨래하려고 물 퍼고 있는 과부에게 다시 한번 자기랑 같이 살 것을 요구를 했고 또다시 거절당하자 그 할배는 열려있는 우물에 과부를 밀어버리고 그대로 뚜껑을 닫아버렸다고 합니다. 이 역시 제가 어머니께 들은 내용이고요. 물론 어디까지나 지역의 전설이나 민담 같은 거겠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우물은 실제로 폐쇄가 되었고 지금도 분명히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우물은 높이가 1m 반, 직경이 2m 정도 되는 우물이에요. 지금은 입구가 자물쇠로 봉인되어 있는데 특정한 날이 되면 무당이 와서 그 앞에서 굿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안리 해변 쪽에 비치 비키니 옆 모 건물 6층에서 저도 귀신을 봤습니다. 지금부터 4년 정도 된 이야기예요. 그 건물 지하는 1부는 단란주점, 2부는 호스트바, 일명 호떡집 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 지배인과 아가씨가 서로 사랑을 했나봐요. 그리고 그 아가씨는 지배인을 엄청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집착으로 보일 만큼요. 그러던 어느 비오는 수요일인가 그럴 겁니다. 지배인은 아가씨에게 해서는 안 될 말과 함께 이별을 고했고 아가씨는 이미 예상이라도 한 듯 담담하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곧 일이 터졌습니다. 지배인이 밖에서 손님 좀 있나 보려고 이렇게 길가에 서 있었는데 그와 동시에 그 아가씨가 건물 옥상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지배인에 대한 복수인 양 그 지배인의 이름을 크게 외쳤습니다. 박코비! 그리고 곧 지배인은 고개를 들어서 그녀를 바라봤고
그 순간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대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물론 그 여자는 즉사했고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집에 있는 종적을 감췄고 비 오는 날이면 그 건물의 지하 그리고 5층에서 6층에서 항상 그녀를 봤다는 목격자가 나오곤 했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그 가게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가게 사장이 우리 선배인 관계로 되게 쉽고 편하게 일했었는데요. 제가 그날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른 시간에 호떡집만 했었기 때문에 여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여자가 쓱 지나가는데 얼핏 봐도 정말 이뻤습니다. 웬 여자지? 저는 지금 시간에 여자를 봤다면서 그 여자 누구냐고 선배에게 물어보니까 난 몰라 하면서 대답을 막 회피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가게 직원이랑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아까 그 여자가 물끄러미 소파에 기대가지고 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여자가 저기 있네 이러고는 그냥 춤을 추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여자는 어딜 갔는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는 제가 봤던 그 여자가 그때 자살했던 아가씨의 귀신이라는 걸 웨이터에게 그때 듣게 되었습니다. 그 웨이터가 설명해준 인상착의와 제가 봤던 인상착의가 매우 흡사했습니다. 사람을 놀래키고 그런 건 없었지만 정말 이뻤습니다. 그런데 그 이쁜 얼굴에 기쁜 표정, 즐거운 표정 이런 게 아니라 수심이 가득해 보였어요. 굉장히 슬퍼 보였습니다. 저는 그 후에 그 가게를 그만뒀고 다시는 그 근처를 가지 않았습니다. 절대 거짓이 없는 장소들이고 다 제가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거든요. 여기가 보면은 타워라고 써져 있잖아요. 여기 남천동인데 실제로 부산 남천동이고 여기 보면 8동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느티나무가 방금 전에 딱 저 한그루의 느티나무가 보이잖아요. 저기가 그 귀신 나오는 장소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요 아파트가 헐어서 없어지고 다른 대형 아파트 단지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찾아가도 여기를 보실 수가 없는데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겪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때는 제가 3년 전에 군대에서 일병 말 때 불침번 중이었어요. 저희 부대는 2층 부대였고요. 1층은 근무실, 2층은 생활관이 있었어요. 당시 제가 새벽 2시에서 4시 타임이었는데 저희 부대는 각 시간 타임별로 2명씩 불침번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중대장실을 기준으로 왼쪽하고 오른쪽을 각각 맞는데 제가 왼쪽에서 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근무를 서는데 시간이 너무 안 가서 책을 좀 읽다가 생활관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그렇게 순찰을 다 돌고 복도 맨 끝에 달려있는 창문에 기대가지고 바깥 풍경을 보고 있었는데 그 1층에 벤치가 하나 있고 그 옆으로 빨간 공중전화 박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 공중전화 박스 안에서 누가 전화기를 들고 통화하고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누군지 알면 바로 가서 지금 공중전화 사용하는 시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정확하게 보인 건 아니었지만 약간 광대가 엄청 도드라지는 얼굴형이길래 이걸 중대장실에 가서 당직 사관한테 알려야 되나? 아니면 내가 일을 너무 크게 벌리는 건가? 이렇게 걱정이 돼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일단 확인해보고 이게 선임병이면 정중하게 지금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눈을 감아주고 만약에 후임병이면 제가 보고하려고 통화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조금 이상한 게 통화를 하는데 입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벌렸다 닫았다 벌렸다 닫았다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통화를 한다고 하면 내가 조금 말을 하고 이렇게 잠깐 듣다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할 텐데 입을 너무 괴악스럽게 막 벌렸다 닫았다 벌렸다 닫았다 하길래 장난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쯤에 처음에는 너무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이잖아요, 시야가. 근데 점점 이
공중전화 박스 내부가 적응이 돼서 보이더라고요, 제 눈이. 근데 그 통화를 하고 있던 사람이 그 늦은 시간에 방탄 모자를 쓰고 있고요. 심지어 허리춤에 M16까지 차고 있더라고요. 저 시겁해가지고 바로 당직 사관실에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이 총기 무장까지 다한 병사 한 명이 공중전화를 사용하고 있다고. 군무원분들도 완전 시겁하면서 빨리 당직 사령실로 전화하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다시 가서 아직까지 전화 중인지 그거 확인하고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시 창문으로 가서 보니까 그때 제가 너무 심장이 철렁했던 게 공중전화 부스 문 앞까지 나와가지고 전화기를 든 채로 제가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던 창문 쪽을 이렇게 올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같이 그 방탄 헬멧을 쓴 상태로 저를 보면서 막 이렇게 입을 크게 벌렸다 닫았다 벌렸다 닫았다 멈추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니 저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그래가지고 어차피 총에는 실탄도 없으니까 제가 바로 당직 사관실에 가서 그 사람 아직 있다고 어떻게 생겼는지 생김새까지 다 말해줬어요. 그러자 이제 당직 사관이 같이 나가보자고 하길래 오른쪽에서 불침번 서던 선임이랑 다 같이 나가서 봤는데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은 그 공중전화 부스에 전화기가 수화기 있죠? 이게 줄이 쭉 늘어져가지고는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고 그 수화기 바닥에 오바로크 명찰이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이름이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은 이곤민이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걸 주워가지고 저희가 다 같이 당직 사관실로 들어와서 저희 부대 부대원 관리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명찰에 있던 이름 이곤민을 치고 인사 관련 자료를 보는데 기록이 어떤 게 나오냐면은 2년 전에 휴가 나가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걸로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웃겼던 건 그 사람 얼굴이 제가 봤던 그 얼굴의 병사가 맞는 거예요. 몸은 엄청 말랐는데 광대 부분이 굉장히 도드라졌고 안경은 안 쓰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저 진짜 장난친 거 아니다. 보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상착이랑 똑같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당직 사령한테 다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당직 사령은 저한테 진짜 별 대수롭지 않게 야, 너 헛것 본 거야. 제가 뭔가 착각한 거 취급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속으로는 이걸 어떻게 헛것으로 치부할 수가 있지? 이러면서 좀 억울했거든요. 2년 전에 죽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보고 심지어 그 사람의 명찰까지 거기에 떨어져 있었는데 근데 제가 그걸 계속 더 얘기하다간 제가 허위보고로 영창 갈 분위기라서 그냥 마음속에 묻어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는 진짜 그때 이후로는 아, 귀신이 진짜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뭐야? 잠깐만. 나 지금 몰랐는데 왜 저기 불이 켜져 있지? 누가 지나갔어요? 왜 현관 불이 켜졌지? 뭐야 지금 왜 뭔가 여기 막 깜빡거리는데? 캠이? 저 채팅창 뒤쪽이 뭔가 깜빡거리는데 왜 저래? 바오 지나갔어요? 저 얘기하는 동안? 바오? 바오야? 여기 있는데? 난 방금 코비님 뒤에서 뭘 봤어요. 영능력자 운해님 뭘 봤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하얀 원피스 입은 여자아이가 뒤에 지나갔어요? 지금도 있어요? 어느 방향에 있어요? 어느 방향에? 여기 있어요? 오른손 여기, 왼손 여기. 지금 어디 있어요? 지나갔어요? 없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혹시 오늘은 어떤 연유로 전화 통화를 희망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은 게 제가 어렸을 때 목을 좀 다친 적이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여자아이가 아까 방금 보였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 아이 밖에서 따라온 여자아이 같거든요. 아, 밖에서 따라온 여자아이 같다고요? 네.
그 여자 아이가 지금 집에 들어와서 나가지 않고 계속 돌고 있는 느낌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네, 돌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이전에 제 방송 보실 때는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보이신 것 같은 거예요? 최근에? 최근에. 아, 제가 왜 방금 이 말씀을 왜 의심을 했냐면, 그러니까 의심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을 듣고 하고 했냐면, 저는 이제 최근에 무서운 데를 안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 최근에 이제 부동산 직원들이 저희 집 이사 가는 것 때문에 집 본다고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저희 집이. 그래가지고 부동산 직원분들이랑 뭐 그 손님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한 10대 팀이 왔다 갔었어요, 집 본다고. 그래서 괜히 그런 거였나? 괜히 잡기 같은 게 그런 사람들 딸려서